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서울시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을 내걸고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만 소상공인들 더 울상이고 알바생 같은 단기 일자리부터 또 사라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과 전국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시위 요즘엔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곧 시작한다는 소식들 들려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1일, 영국은 다음 달 1일에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일까요? 우리 정부가 더 구체적인 예정사항 조만간 알려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2600선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만나서 다시 공수처장 후보 2명 뽑는 회의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모두 수락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 이런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 앱과 유튜브 보이는 YTN 라디오로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4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됐는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 홍보본부장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차남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또 오늘부터 2단계로 또 올라갔습니다. 자, 소상공인들 걱정 크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단계로 결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오늘부터 이제 2단계가 결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융5종은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고요. 예. 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 이후부터는 포장 배달밖에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요번에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카페 같은 점이나 대형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운영을 이제 배달밖에 안 되니 이제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암흑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지금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심해질 때마다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 고통이 특히 컸는데 이제 실제로 또 폐업까지도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폐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데도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줄었다는 데도 있고, 더 많이 늘어난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고는 한 100만 명 정도를 웃돌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 폐업을 이미 했단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실제 체감상으로는 아주 매우 폐업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명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 명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그렇지만 실제 거래가 안 늘어서 권리금마저도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예. 지금 실제 영업을 중지한 상태인 업체도 많습니다. 예, 저도 명동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문 닫은 곳 그래서 세놓습니다. 이런 집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대학로 쪽은 어떻습니까? 대학로들은 지금 현재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님이 거의 끊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대학가라든지 또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곳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거의 멈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 거의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 도시가 공허하다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아까 유흥 5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완전히 문 닫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융업종 5종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닫는 상태고 9시 이후에는 노래방도 문을 닫게 되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카페 같은 경우 이번 조치에 가장 많은 직격탄을 받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말 연시가 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스터디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손님이 이제 그쪽 업종들은 가장 어려운 업종으로 이번에 2단계가 들어가면서 네네.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이제 영업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손님들이 끊기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업주들이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그 결국은 네. 이제 그 뭐 단기 알바생들도 일자리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 6월인가 그때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이 예. 그 아르바이트 구직 난이도 그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82%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실제 지금 현 대학생들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분들이 왜냐하면 주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들이 PC방이나 카페, 편의점이거든요. 예. 이런 업종이 바로 소상공인 주 업종인데요. 이런 분들이 현재 그 업종에 대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너무 계속 코로나가 연속됨으로써 단기 알바를 좀 뽑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가족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들 어려움은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뭐 정부 지원책은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세희망 자금을 통해서 저희 소상공인들에게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금 현재까지 뭐 240만 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긴급 대출이라든지 또는 공과금 유예 같은 그런 제도를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도움이 좀 실질적으로 되고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당연히 뭐 지금 현상에서는 뭐 그때 어려운 이유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이라도 도움은 됐고 그 도움으로써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계속 이게 코로나가 유지됨으로써 지속됨으로써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소비 쿠폰 중단 이게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다른 대안도 없고요. 지금 활성화할 만한 어려움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형 영화관이나 또는 중개 플랫폼 또는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데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맞춤형 소상공인 쿠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소비를 진작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효과가 날 거는 조금 시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또 이게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민들한테 이걸 일일이 까다롭게 또 지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손님들에게 왜냐하면 이런 과태료의 부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결국에는 손님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분쟁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이나 또는 우리 우리 소상공인들도 스스로 이제 조금이라도 자율적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데 지금 위기판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받침은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이 방송 통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사태를 소상공인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소상공인만 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국민들이 서로 애정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이 재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온 국민 하나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오님이 조금 힘을 다 함께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차분만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확산 계속되면서 이제 서민 경제, 민생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과 함께 이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격상될 때마다 특히 취약계층들 어려움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업종에 따른 영업 제한하고 영업 중지 등의 조치로 인해서 예. 어려운 상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바가 있거든요. 예. 다행스럽게 지난 10월 12일부터 이제 어제까지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서 뭐 전년 동기 대비 90% 수준을 회복하고 유지 중이었는데 다시 이제 이 격상으로 인해서 지난 8월, 9월에 상황으로 악화될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예, 이제 방금 전에 그 소상공인 연합회 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대변인께서도 그 현장 나가셔서 그 소상공인들 좀 만나 보셨습니까? 예, 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죠. 한상총연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관계자분들 좀 배웠고요. 네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들께서 예. 이게 업종마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을 업종마다 이제 호소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임대료가 아마 가장 큰 부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임대료요. 그 다음으로는 뭐 대출이자, 인건비, 세금 등도 주요한 이제 부담 요인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 어제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대책을 망라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들 지원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정부와 긴밀히 이제 협력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을 이제 지급한 바 있고요. 또 그 착한 임대료 세액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임대인께서 자발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는 그 제도도 이제 일몰되었었는데 내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위기를 넘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그 선제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디지털 전환 관련된 예산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주 디지털 뉴딜 예산 관련해서 스마트 상점에 220억, 그리고 스마트 공방 294억,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데 734억 해서 총 한 1,300억 정도의 예산 확대에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서 아주 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엊그제부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성 공감의 목소리는 높긴 한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조만간? 이를테면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뭐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이런 뭐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그 경영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 다만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이 올해 안에 12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또 집행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올해 안에 지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급하더라도 뭐 내년 초나 이제 가능할 것처럼 이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뭐 그 증세가 필연적이거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또 세입세출 구조조정 또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단체에서 주장하고 또 일부 정치
정권에서 주장하듯이 네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예. 다만 그 시기라든지 또는 이것을 증세의 문제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전반적으로 내수를 살려야만 또 이런 분들의 어려움도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정부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내수를 살림으로 인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정책들을 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구제하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예.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와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서 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는 긴급지원자금이라든지 새 희망자금을 통해서 이런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데 이렇게 집중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거에 더해서 코로나19의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수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지난 6월에는 동행 세일 그리고 11월에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지 컴업 행사 등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많은 행사들을 이제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올해 이제 이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추경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더 신속하게 2단계로 격상된 만큼 집행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내년도에 이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인데 예. 그런 예산들도 조기 집행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최근 발표했지만 수도권 집값의 과열 양상 오히려 구석구석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올해 초 83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양욱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함께 이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기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비트코인 좀 보기 전에 네.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제 정부가 대책 발표했는데, 네. 김포를 신규 조정 대상 지역에 편입시키면서 파주 그리고 인근 지역 집값이 막 올라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 좀 나타나고 있죠. 김포 누르자 파주가 팡팡 뛰는 그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된 곳이 이제 대구, 부산 등등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지정한 것이 인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을 상승하면서 그것이 또 도화선이 돼서 전국에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규제 지역의 인근 파주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올라갔고요. 이틀 만에요. 네, 매물 잠김 현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이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옆에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면 전국적으로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24번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런 풍선 효과가 더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란 게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건데 그 결과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조차도 이런 풍선 효과를 과연 예상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시민들은 대책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새를 찾아가는 그런 학습 효과를 아주 24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부동산 정책을 임신반평적인 두더지 게임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지금 찾고 있는데요. 패턴이 읽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규제 틈새를 비집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교육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는데 이렇다 그러면 다음 규제가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를 또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이것만 피해서 가자.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우리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한 자신의 재산 증식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지난 19일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특히 전세 대란 해결하는 것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과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전세 대란도요. 지금 일단은 아파트가 지금 전세의 가장 주 목적이었는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쪽으로 갔기 때문에 과연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 신뢰성이 심각히 지금 훼손된 상태라서 앞으로 규제가 진짜로 이번에 뭐 공급을 많이 늘리는 좋은 방향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러한 대책들이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 부동산 문제는 이만큼 짚어보고요. 어제 보셨죠? 코스피가 국내 코스피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2,600이 넘었습니다. 2,600 뚫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국내 기관이나 개인, 이른바 개미가 매수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대거 쓸어 담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외국인의 그런 투자가 들어올 때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외환 약세가 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2017년도 18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2,600 한번 뚫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또 50% 이상이 좀 내려갔던 그런 뼈아픈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방향성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달러 약세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미국의 양적 완화가 더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예견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내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그런 것일 텐데 지금 시장 콘센서스는 2,850에서 2,900 정도로 잡고 있고요. 3,000까지도 나오던데요 보니까? 3,000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저는 3,000에다가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양적 완화가 해서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자산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 투자일 수가 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모멘텀은 계속될 거고 과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미국의 그런 연준의 계획으로 하면 2024년도 정도에 가서 금리 인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4년 뒤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달러 약세로 인한 외국인 수급이 계속 공급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달러 약세나 환율만이 아니고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집중하는 이유가 이를테면은 코로나19 이 부분을 가장 빨리 극복해내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력을
회복한 그런 부분도 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단순한 달러 약세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방향을 잘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뭐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빠른 경기 부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과 달러 약세가 합쳐진 부분 이것이 지금 시장 강세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세요? 저는 글쎄요. 지금 시티은행 보고서를 보면 내년 말에 정점을 찍고 내후년 말까지 이 추세는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3억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억이요? 네, 31만 불까지 지금 시티은행에서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지금 뭐 돈이 굉장히 지금 약해지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게 안전자산일 수는 없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요번에 특징은 과거에 3번의 이런 비트코인의 급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개인이 위주였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재무부가 통화감독청을 통해서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를 취급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설립 허가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지금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페이팔이라고 아시죠? 페이팔에서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을 자기 거래에 쓴다. 그러니까 제도화되는 그런 암호화폐의 지금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 아니다. 디지털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의 포장지를 쓰기 시작하니까 안전자산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가면서 지금 폭발적인 유동성과 그다음에 조금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해칭용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이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투자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를테면 미국의 루비니 교수도 사실은 이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사기라고 하면서 근데 이분도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인정을 요번을 받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갖고 올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의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의 시각이거든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루트로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죠. 항상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체 투자의 시장이 되면 개인들이 많이 몰리고 또 개인들의 어떤 큰 방향성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등락과 급등과 급락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론적으로 신중한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신중한 투자.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2부 마치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청취자분 의견 좀 보겠습니다. 0680님께서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돼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단기적인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멀리 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이런
이를테면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제대로 반영하길 바란다. 이런 뜻의 이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샵 0945번으로 유료 문자 50원짜리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